한국 제발 돌아와 달라. 관세도 없던 일로 하겠다. 미국 정부가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단 48시간 전만 해도 316명의 한국 기술자를 체포하며 횡포를 부리던 미국. 그러나 한국은 침묵 대신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테슬라 배터리 공급은 멈추고 아이폰 17 생산이 무기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을 흔든 한국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장에서 터진 소식이 제 책상 위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316명이 일제히 체포됐다는 속보였어요. FBI가 새벽 5시부터 작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라더군요. 백악관 브리핑룸은 술렁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죠. 며칠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가 미국에 맞선다니 무모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특별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어요. 24시간 만에 316명 전원을 송환시켰습니다. 어떤 협상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붉은 봉투가 등장했습니다.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손에 든 건 빨간 봉투 하나. 그 안에서 흰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에 48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붉은색이었어요.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허세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붉은 글자를 보는 순간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죠.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48시간이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 없어도 우리 공장은 돌아간다. MIT와 스탠퍼드 출신 엔지니어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나 된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지난 5년간 실리콘밸리를 취재하면서 느꼈거든요. 삼성 오스틴 공장의 핵심 라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손놀림을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예술가가 붓을 다루듯 정교했죠. 48시간. 과연 충분한 시간일까요? 붉은 봉투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협상의 여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시간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붉은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작은 나라의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그 글자들이 피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간단했죠. MIT 출신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인 300명쯤 없어도 문제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숫자상으로는 10배나 많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 번째 타격이 온 곳은 삼성 오스틴 공장이었습니다. 시스 라인이라고 불리는 핵심 생산 라인 말이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오전 10시경부터 불량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0.1%던 것이 5%를 넘어섰죠. 12시간 후엔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요. MIT 출신 엔지니어들이 달려갔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박민규라는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파라미터만 4,847개였어요. 그런데 그중 70%는 어디에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죠. 온도가 0.3도만 올라가도 수율이 떨어집니다. 습도는 62.4%를 넘으면 안 되고요. 압력 조절은 0.1초 간격으로 해야 해요. 이런 건 박민규만 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그 라인과 함께 호흡하며 터득한 감각이었거든요. MIT 출신들이 매뉴얼을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왜 이런 설정값을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보고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숫자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걸 말이에요. 3,000명의 학위 vs 300명의 경험. 승부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애플 공급망 담당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아이폰 17 출시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카메라 모듈 공급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죠. 대체 공급처는 없나요? 삼성 오스틴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품질이 떨어져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1조 달러 기업이 한국인 기술자 몇백 명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삼성 공장 근처를 취재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조용했어요. 주차장엔 차가 절반도 없었죠. 공장 게이트 앞에서 만난 미국인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마법을 부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의 가치를 몰랐죠. 48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의 자신감은 서서히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3,000명으로 안 되는 건가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봉투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기만 보고 경험을 무시했다는 걸 말이죠.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애플 쿠퍼티노 본사는 비상사태였어요. 저는 그날 애플 내부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폰 17 공식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카메라 모듈 재고가 바닥났다는 거였죠. 팀 쿡이 직접 리허설룸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든 건 아이폰 17 프로토타입이었어요.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카메라 테스트 해봅시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검은색 그대로였어요. 모듈이 없어서 촬영이 안 됩니다. 엔지니어의 대답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팀 쿡이 물었죠.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가요? 삼성 오스틴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조 달러 기업의 신제품이 한국인 기술자 몇백 명에게 달려있다는 걸 말이죠. 발표회 리허설은 계속됐습니다. 팀 쿡은 무대에 올라 평소처럼 연설했어요. 혁신적인 카메라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 시연은 불가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영상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촬영 가능한가요? 팀 쿡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엔지니어 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모듈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최고 기업의 CEO가 제품 설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애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글 픽셀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카메라 센서를 쓰는 모든 스마트폰이 타격을 받았죠. 대체 공급처는 정말 없나요? 소니가 있긴 하지만 품질 차이가 너무 큽니다. 특히 저조도 촬영에서요. 회의실에서 나온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아이폰 17 발표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발표회 연기는 애플 주가의 치명타가 될 게 뻔했습니다. 결국 고육지책이 나왔습니다. 발표회는 하되 실제 제품 판매는 미루기로 한 거예요. 팀 쿡이 무대에서 들고 있을 아이폰 17은 사실상 빈 껍데기였습니다.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고 내부엔 더미 모듈만 들어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조 달러 기업이 가짜 제품으로 발표회를 한다고요? 애플 임원들의 한숨소리가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핵심 기술자 없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매뉴얼도 최신 장비도 수천 명의 대체 인력도 소용없었어요. 48시간 중 40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8시간뿐이었죠.
팀 쿡의 손에 든 아이폰은 여전히 빈 껍데기였습니다. 1조 달러 기업의 자존심도 한국인 기술자들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도 사람 없이는 빈 껍데기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말이죠.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AI6 칩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였어요. 하루 생산량이 제로대가 됐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트위터에서 자신만만하던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관리하던 식각 공정이 문제입니다. 나노미터 단위 정밀도를 맞출 수 없어요. 머스크는 황당해했죠. 그런 기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엔지니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라인이 정지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테슬라 주변 도로를 취재했어요. 평소 트럭들로 붐비던 길이 한산했습니다. 출고될 차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테슬라만이 아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도 타격을 받았죠. 배터리 분리막 생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포드 전기차 라인이 멈췄습니다. GM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텔란티스까지 줄줄이 생산 중단을 발표했죠. 한국 기술자 몇백 명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오스틴 한인타운의 몰락이었죠. 저는 그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손님이 없어요. 한국 분들이 다 떠나시니까. 김치찌개 전문점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까지 모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였죠. 애들이 하루아침에 다 한국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운영해요?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마트도 문을 닫았어요. 김치, 된장, 고춧가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316명이 떠났을 뿐인데 이 동네 전체가 죽었네요. 오스틴 시의회 의원이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친 건 단순히 기술자 316명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의 가족, 그들이 만든 커뮤니티, 그들과 연결된 모든 삶이 함께 사라진 거였어요. 한인타운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활기찼던 곳이 유령도시가 된 거예요. 우리 동네 한국분들 언제 돌아오실까요? 미국인 이웃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48시간 최후 통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주가는 15% 폭락했습니다. 애플도 포드도 GM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3% 떨어졌죠. 이게 다 한국 기술자 때문인가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스틴 한인타운 중앙공원에 혼자 서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316명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사라진 거였어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48시간 중 4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48시간 최후 통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굴복은 그제서야 시작됐어요.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테슬라, 애플 CEO들이 모두 소환됐죠. 저도 기자석에서 지켜봤어요.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쯤 정상화 가능합니까? 삼성 오스틴 공장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핵심 엔지니어 300명 없이는 재가동이 불가능합니다. 300명요? 우리에겐 3,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학위와 경험은 다릅니다. 특히 나노공정에서는. 그때 한 의원이 자료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민규라는 엔지니어 한 명이 관리하는 파라미터가 4,847개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중 70%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의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문서화되지 않은 기술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이죠. 테슬라 CEO가 증언했습니다. AI6 칩 수율을 95%로 유지하는 건 이정훈 엔지니어만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을 0.1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았습니까?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감각적인 영역이라서. 애플 대표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카메라 센서 결합률을 0.01% 이하로 맞추는 건 한국 팀만 가능합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미국 원전 20기에 공급하던 핵연료 납품도 중단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급히 청문회장으로 달려왔어요. 핵연료까지 끊으면 전력 대란이 옵니다. 겨울철 난방에 차질이 생겨요. 이제 단순한 반도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된 거죠. 한국의 전략은 치밀했어요.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한 거였거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의원 하나가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국가정보국 국장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심 기술의 허브였어요. 청문회는 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레시피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비와 매뉴얼이 있어도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15년간 한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증언을 마친 삼성 공장장의 말이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공식 사과와 함께 전문 인력 보호 정책을 만들라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며 손이 떨렸어요. 미국이 작은 나라에게 굴복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굴복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습니다. 나스닥이 개장과 함께 7% 폭락했어요. 테슬라는 20%, 애플은 15% 떨어졌죠. 하루 만에 3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 현장에 있었어요. 트레이더들의 비명소리가 거래소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기술자 몇백 명이 이런 파급력을 가질 줄이야.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제서야 백악관이 움직였어요.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죠. 한국과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세 가지였죠. 첫째, 공식 사과. 둘째, 전문 인력 보호 비자 신설. 셋째, 손해배상. 백악관 내부는 분열됐습니다. 강경파들이 반발했어요. 작은 나라에게 사과한다고요? 미국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하지만 경제팀은 달랐습니다. 하루 더 지연되면 피해가 10조 달러를 넘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모두 같은 말을 했죠.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협상은 48시간 만에 타결됐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거였죠. 가장 혁신적인 건 전문 인력 보호 비자였어요. PIV라고 불렀죠. 전문 기술자들을 함부로 추방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만든 제도였습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특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이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한국의 뛰어난 기술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 사과드립니다. 이는 굴복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해배상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개인당 10만 달러씩 총 3,160만 달러였어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싼 값이었죠. 3조 달러 손실에 비하면 말이에요. 월스트리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에 주가가 급반등했어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네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의 인식 전환이었죠. 앞으로는 기술자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백악관 브리핑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어휘가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재에서 존중으로, 지배에서 협력으로 말이죠. 실리콘밸리도 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모시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어요. 우리 회사로 오시면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메타, 엔비디아가 앞다퉈 러브콜을 보냈죠. 48시간 동안 미국이 배운 교훈은 값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깨달음이기도 했어요. 사람이 곧 기술이고 존중이 곧 경쟁력이라는 진실 말이에요. 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특별기가 이륙했어요. 첫 번째 복귀팀 7명이 탑승했죠. 박민규 수석 엔지니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댈러스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10시간 비행 끝에 내린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몰랐어요. 박민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항에는 삼성 오스틴 공장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국인 동료들이 박수로 환영했죠.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동료 엔지니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숙연했어요. 며칠 전까지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자가 된 거였죠. 오스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박민규는 곧바로 시스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3주 동안 멈춰있던 핵심 생산 라인이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엉망입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박민규는 10분 동안 각종 파라미터를 점검했습니다. 15년간 다뤄온 장비였죠. 손에 익은 대로 설정값들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온도를 0.3도 내리고 압력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습도도 정확히 62.4%로 맞췄어요. 라인 온 시작합니다. 박민규의 신호와 함께 멈춰있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불량률이 표시됐어요. 5%에서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죠. 3%, 1%, 0.5%. 마침내 0.1%까지 내려갔습니다. 정상 수준이었어요. 라인 온 완료. 박민규의 외침에 공장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3주 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빨간 대시보드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생생히 목격했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테슬라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훈 엔지니어가 돌아오자마자 AI6 칩 생산이 재개됐어요. 수율 95% 달성. 테슬라 현장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메라 모듈 생산이 정상화되자 아이폰 17 출시 준비가 다시 시작됐죠. 팀 쿡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에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가도 즉시 반응했어요. 애플이 8%, 테슬라가 12% 상승했죠. 나스닥도 하루 만에 5%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오스틴 시민들의 반응이었죠. 한인타운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영어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였죠. 김치찌개 전문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한국 분들 없으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단골 미국인 손님이 말했습니다. PIV 서명식도 열렸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였어요. 대통령이 서명 펜을 박민규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박민규가 받은 펜으로 함께 서명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범죄자 취급받던 사람이 이제는 국빈급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기술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빨간 대시보드가 초록으로 바뀌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복귀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매주 50명씩 단계적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저는 두 번째 복귀팀이 도착하는 날 공항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스틴 시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거든요. 오스틴 시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시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복귀하는 엔지니어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김소영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스틴 한인타운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문 닫았던 상점들이 하나둘 다시 열리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분들도요. 태권도장 관장님이 기뻐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당신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었네요. 마트에서 만난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몰라서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카페 직원도 사과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식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였죠. 실리콘밸리도 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연봉을 50%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옵션도 2배로 드릴게요. 구글과 메타가 앞다퉈 제안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대우의 질이 달라진 거였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대접받기 시작했어요. PIV 비자 신청자도 급증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도 줄을 섰거든요. 우리도 한국처럼 대우받고 싶어요. 인도, 대만, 일본 엔지니어들이 말했죠. 미국 정부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기술자 보호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문 인력은 국가의 자산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3개월 후 다시 오스틴을 찾았어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죠. 한인타운은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습니다. 새로운 식당과 상점들이 생겼어요. 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왔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 공장도 달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박민규 수석님, 새로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인 매니저가 존댓말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따를게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자 모든 게 멈췄어요. 심장이 다시 뛰자 모든 게 살아났죠. 48시간 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은 값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깨달음이기도 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죠. 존중 없는 동맹은 없어요. 우리는 48시간 동안 가장 값비싼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곳은 감동 애플 채널입니다. 실제 사건 국제 이슈 인생을 바꾼 감동 실화까지 세상을 울리고 뒤흔든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